30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 또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9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6% 하락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고위직의 개별 주식 및 채권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체 SNS인 트루스 소셜을 출시합니다.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워크가 IPO 실패 2년 만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티커명은 W2로 결정됐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상승 이유가 인플레이션 심화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오 CEO는 비트코인에 너무 적게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가 부스터샷의 코로나 예방 효능이 95.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앱스토어 서비스의 수수료 인하 조치를 시행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폴더블 폰 서피스 듀오 2를 출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프랑스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합의했습니다. 쿠팡이 두 번째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운영자금 2,938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한경 글로벌 마켓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수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3대 지수. 결국에는 다우 지수만 약보합권에서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0.6% 상승하면서 15,215포인트에서 종가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랠리를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던 만큼 장중에는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0.3%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의 대체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다시 한번 팬데믹 이후의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29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 30만 명을 밑돌았는데 다만 오늘 다우지수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또 IBM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9% 넘게 급락하자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장 막판에 갑자기 낙폭을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0.01%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대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공개했던 테슬라가 오늘 강한 초록불을 켜줬습니다. 3% 넘게 지금 급등하면서 전고점인 $900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 $894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넷플릭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4% 넘게 급등 마감한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 호조에도 어제 2% 정도 하락했던 아쉬움을 다 만회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52조 원의 핀터레스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페이팔은 오늘 장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5.8%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는 주택개조 소매업체인 홈디포 같은 경우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아래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도 오늘 2.6% 상승하면서 역시나 52주 신고가 기록해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종목별 현황은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13개 종목이 상승, 17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285개, 하락한 종목은 220개로 전체 S&P 500 지수는 초록불을 켰습니다. 나스닥에서는 2,255개 종목이 상승, 2,247개 종목이 하락했고 전체 나스닥 지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4개 섹터를 제외한 7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이미 소비재와 헬스케어주,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반면 에너지주는 2% 가까이 떨어졌고 금융주와 자재주, 필수 소비주는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번 주 미국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또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이고요. 홈디포와 찰스슈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시티그룹이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클라우드 사업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5G 스마트폰인 서피스 듀오 2를 출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또 코스트코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높은 마진율을 달성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3분기 총 마진율은 28%로 지난 분기보다 25% 올랐습니다. 영업 마진도 14% 나타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목표가를 $900로, 골드만삭스는 $905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IBM도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티커명은 WE입니다. 2019년 IPO에 실패한 지 2년 만에 상장에 성공한 건데요. 이번 상장은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상장 첫날 위워크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13%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다가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이 최근 문제가 됐는데 구글이 인앱 결제 내 결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개발자들은 처음 1년간 30%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후로 15% 수수료를 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15%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장 구글은 0.08%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현지 사업들의 인스토어 픽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제3 판매자들이 인스토어 픽업 서비스와 오프라인 매장 근처에 사는 소비자들을 위한 현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0.58% 상승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긴급지원금 10억 달러에 의존한 결과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습니다. 오늘장 아메리칸 항공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AT&T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매출은 전망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5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3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레이즈 도넛으로 유명한 크리스피 크림이죠. HSBC가 크리스피 크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25달러에서 14달러로 낮췄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연말에 있을 록업이 해제된다는 점 때문에 주가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장 크리스피 크림은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JP모건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두 회사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오늘 3% 올랐고 제너럴 모터스는 1%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WTI 가격은 1.3% 내린 82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24% 하락하면서 84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금 가격은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2% 내린 1,78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상승 마감에 성공,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매주 금요일마다 또 짚어보는 경제 지표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9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2주 연속해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구체적인 수치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2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주 발표된 수치인 29만 6천 명보다 낮았고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만 명 역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30만 명보다 낮게 집계되자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돌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델타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들이 구직난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전 청구 건수 수치가 매주 20만 명 초반대를 유지한 만큼 완벽한 고용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CNBC가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CNBC는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7월 48%라는 지지율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3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7%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응답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면서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집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연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시장 관계자들이 다가올 11월 FOMC 회의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연준이 과거 지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서 팬데믹이 일으킨 특수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을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내용까지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었는데 미국 연준 인사들의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정책 이반 관련 고위직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제한하겠다 이런 규제 사안을 밝혔는데 전가은 캐스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위원들의 투자 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간 21일 고위 정책 이반자들이 개인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활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FOMC 위원들은 향후 주식과 채권을 피해 뮤추얼 펀드와 같은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에서 모든 관리들이 공공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규정으로 기준을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현재 허용된 어떠한 유가 증권을 거래하게 되더라도 45일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한 자산은 최소 1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예비 은행장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의 거래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새로운 규칙들은 향후 몇 달간 공식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논의는 댈러스 로버트 캐플런 연은 총재와 보스턴 에릭 로젠그렌 연은 총재가 부적절한 거액 투자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달 물러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이에 더불어 뉴욕타임즈가 연준 윤리실이 작년 3월 고위 관료들에게 거래를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을 폭로하는 보도를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규정들이 정리되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또 코인남인 홍성진 캐스터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도 오늘 5% 넘게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왔을까요?
네, 최근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이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JP모건이 새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아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그동안 금에 몰려있던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 6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점 부담과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은 코인데스크 기준 현재 4% 넘게 하락한 6만 2천 달러 선을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비트코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해질수록 비트코인으로 투자자들이 시선을 돌릴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이 같은 의견에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폴 튜더 존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스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자신 역시 금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서 관리당국의 적절한 규제 하에 가상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억만장자 투자자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역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비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터 틸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과소평가받았다면서 진작에 비트코인에 더 투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라면서 앞으로 추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락은행의 부총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비규제 영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당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기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은 소폭 내려가면서 6만 2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모두 다 약세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위워크가 IPO 좌절 2년 만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당시 그때도 제가 새벽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네,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현지 시간 21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티커명 W2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업 공개 실패 이후 2년 만의 소식입니다. 위워크는 2010년 이스라엘 출생 애덤 노이만과 미국 오리건주 출신인 미겔 맥켈비가 공동 창업한 워크스페이스 브랜드입니다. 뉴욕에 첫 선을 보인 이래 전 세계 12개국으로 확장을 했고 한국에도 12개 지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문구가 인상적인 이 회사는 건물을 장기 임대한 뒤 이를 스타트업에게 단기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년 전 IPO 추진 당시 재무구조 문제가 불거져서 상장이 좌절됐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주들은 수년간 임대료를 계속 버는 반면 위워크는 고객들이 계약을 훨씬 단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현금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워크는 올 2분기 매출에서 5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정점 분기인 2020년 1분기 매출 9억 8,800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럼에도 회사가 운영비 절감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워크의 이번 상장은 벤처 캐피털 회사 보우 캐피털이 설립한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상장 계획 발표 당시 위워크 회사 가치는 90달러로 2년 전 소프트뱅크 90억 달러로 2년 전 소프트뱅크 그룹이 평가했던 470억 달러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 집행위원장 마르셀로 클로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가 회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주 5일 본사 근무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재택근무를 겪은 사람들이 유동적인 형태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 첫날의 주가는 14%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상장에 성공한 위워크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테슬라가 호실적을 공개했고 오늘 3% 넘게 강세를 보여주는데 짐 크레이버가 테슬라 실적이 완벽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1일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은 3분기 1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한 10억 달러가량의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포함한 수치로 원래는 6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지난 동기 대비 25% 줄어들었는데요. 회사는 4분기에 연말 수요로 항공기 이용객과 항공편 모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4분기 매출은 전년도 3분기보다 20%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크록스는 코로나19로 고전하는 의류업계에서 나홀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에 상회하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으로 공개하고 올해 전체 수익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앤드류 리시 CEO는 크록스 신발은 제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로 인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지점들과 웨스트코스트 항구 지점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통체인 오토네이션도 호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사상 최고를 돌파했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족 문제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차 가격과 수익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하루 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대해서 짐 크레이머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테슬라 실적이 완벽했다면서 주가가 $1,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900로 제시했고 RBC 캐피털은 $755에서 $8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급망 이슈에도 회사가 높은 이익률을 달성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스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잠시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면 EPS,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로 인해서 광고 사업에 특히나 타격을 받았다라는 악재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3%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